검찰 2편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민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PPT가 네. 저는 제목을 정의와 희생이라는 관점으로 했습니다. 다음 방은 보면은 뒤에 오른쪽 밑에 보면은 한줄이 없어서 된 것이고 실제로 한 16페이지 정도 표지까지 합치면 18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사회자께서 계속 길다고 압력을 넣으시는데 마지막 발언 때는 항상 이런 초조와 긴장 속에서 발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상당히 건조한 보고서입니다. 이게 국가공기록에 근거해서 작성이 된 겁니다. 국가공기록에 대한 보고서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운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 현실 때문에 공기록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서 보듯이 필요한 이야기 그리고 그로 인한 악력, 그다음에 열이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점은 좀 안타까운 점이죠. 상대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부분이 그러한 내용을 채워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검사들의 행위가 마치 복사하기 붙여넣기 식의 똑같은 행동을 반영했지만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 피해자들은 모두가 다 다른 피해를 겪었다는 점.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그런 양면을 같이 볼 때 이 책의 흥미와 이 책의 진가는 더욱더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분단시대의 법정과 독재시대의 법정을 관통해왔고 그러면 지금은 어느 시대의 법정인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한성원 변호사님께서는 분단시대의 법정이라는 책을 내셨죠. 그래서 분단시대의 법정이라는 특징을 거의 모든 사건을 다 간첩 조작 사건으로 몰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74년도 문인 간첩당원 공문 조작 사건을 뽑았는데요. 문인들의 사건 자체도 간첩으로 몰지 않고는 사건화하기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다 간첩당 사건으로 몰아갔습니다. 물론 분단시대에서 가장 큰 간첩 조작 사건은 역시 납북 어부들의 간첩 조작 사건이지만요. 그러면 독재시대의 사건에서는 간첩 조작은 빠지고 이제는 독재시대로 해서 자생적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이 책에서 재헌의 그룹 사건을 뽑았습니다. 당시 경찰의 발표는 이것이 자생적 사회주의 그룹이다라고 하면서 이전에 분단시대의 법정과 독재시대의 법정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준 것이죠.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의 법정일까요?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생각을 해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원짓트리직 수사 그리고 그에서 이어진 내란 사태 이렇게 본다면은 권력을 주체하지 못해서 저는 법정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전체를 좌우하는 그러한 시대로 돌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분들께서도 이 시대를 대표하는 사건이 무엇이고 이 시대의 법정은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또한 이 책을 읽는데 좀 재밌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사법파동입니다. 1차 사법파동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1차 사법파동이 물론 박정희 정권의 판사들에 대한 탄압이고 저항의 분쇄이고 그 이전에 역사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약간의 힌트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비나 식사, 향응 제공이라는 지금과 같으면 좀 용납되기 힘든 그러한 것들이 제주도 사태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역시 관점도 바뀌고 관점에 따라서 기준도 좀 바뀐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주 가까운 것은 판사들이 자신들의 권리,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행동에 대한 제약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저항을 했지만 실제로 자신들이 직접 지켜야 할 시민들의 인권이나 그리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는 사실상
등한히 해왔다는 점은 반드시 기록으로 좀 남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또한 독재 시대에는 어떠한 개별적인 의견 표명, 즉 조그만 집단의 자기 권리 주장도 반독재 투쟁으로 언제든지 비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 때문에 독재 정권이 조금 이렇게 신경질적인 또는 극단적인 대응을 한다는 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정치적 독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도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동의합니다. 다만 정치적 독립은 출발점이지 종착점은 아닙니다. 만약에 정치적 독립, 깨끗한 사람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면은 신임검사나 신임판사가 가장 정의로운 사람일 겁니다. 탑건이죠. 가장 중요한 사건에 가장 젊은 판사나 젊은 검사가 가야 합니다.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란 사건 보십시오. 내란 사건 특검을 임명하는데 최고의 검사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1심 재판도 그렇습니다. 지금 고등법원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내란 특별부를 만들어서 심의합니다. 최고의 탑건을 내보냅니다. 탑건은 정부가 아닙니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내용을 채워내야 되죠. 내용을. 그 내용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일 겁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세 가지 민주주의, 인권, 인간의 존엄성 이 세 가지로 이 정치적 독립이라는 것이 확보된 이후에 공백을 메꿔내지 못하는 한 검찰과 법원은 비슷한 실수를 또는 비슷한 과오를 반복할 걸로 보여집니다. 법치주의는 그래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의 법치주의도 여전히 과거의 나쁜 법치주의를 다 극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법치주의는 폭력적이고 배제적이고 차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청장이나 검찰총장들이 모여서 큰 시위가 있을 때 발표할 때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쉽게 폭력을 연상합니다. 거리에 폭력을 연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는 폭력의 법치주의를 다 펼쳐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법치주의의 고유 속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치주의가 좋은 것이다. 법률은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은 환상이라는 것이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좋은 선택을 계속해 나갈 때 좋은 법치주의가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좋은 법치주의를 선택을 안 해왔기 때문에 이런 나쁜 법치주의가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고 거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사건을 대응하겠다고 했을 때 군합발까지는 아니지만 경찰의 공범이나 폭력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노동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다음 여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이 모든 일에는 사적 이익과 공적 헌신이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공적 헌신이라는 측면이 특히 많이 요구되는 직업이 우리가 알다시피 소방관이나 인명구조원이나 의사 그리고 판사, 검사, 법조인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공적 헌신이 사적 이익을 압도하지 않을 때 그 사적 이익은 권력이 되고 개인 권력이 돼서 우리 모두를 불행한 사태로 만들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 책에서는 저는 조준희 판사님의 구속영장 발부 거부 사태 그리고 그로 인한 한 달여 만의 어려운 면직 사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체 큰 압력이 있었습니다만 선교자금 횡령사건 1975년도에서는 판사에 대한 압력으로 판사가 자살까지 생각했던 그런 압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어느 정도라도 대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준 판사님 같은 경우는 대응을 했기 때문에 사법부가 그나마 우리가 기대를 언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맥이 끊어지면서 점점 더 사법부 전체에 대한 우리의 신뢰라기보다는 개별 판사에 대한 신뢰로 축소되어 가다가 개별 판사마저도 우리가 아니라 더 이상 기댈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로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독재 시대의 판례를 여전히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건으로서 그 유명한 송시리가
판결이 있습니다. 송수일가 사건은 재판을 7번을 했다는 걸 아실 것이고요. 두 번이나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대부분 있었습니다만 세 번째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고문과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고문으로 인한 자백이라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판례는 판결 선고 이후 29년 만에 재심으로 뒤집어졌습니다만 아직도 교과서에서는 대부분의 입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는데 여전히 지금 이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소개는 지적인 나태이기도 하지만 법을 공부하는 로스쿨생이나 그리고 또 젊은 판검사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실입니다. 1984년도 유명한 판례입니다. 자, 다음 이 사건을 보면서 한국의 과거사와 동아시아의 과거사를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근대 국가 형성 이후로 전쟁과 식민, 그리고 내전과 국가 폭력을 각국이 다 겪어왔습니다. 특히 한국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만 중국도 중일전쟁 과정에서 난징 대학살 등의 그런 것을 겪었고요. 대만도 여전히 과거사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언제든지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 그 다음에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등등에서의 불협화음은 계속해서 남습니다. 아무리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과거사 측면에서 정리하는 출발점으로서의 한국의 과거사 정리가 있다는 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일본의 관방장관이 일본의 판결문에 의하면 여전히 살인범이 지나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회견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인식이 남아있는 이상 과거사 정리는 좀 더 영원한 것이죠. 자, 그 다음 고문에 관해서 심각한 고문을 조금 고발하는 그런 내용을 이번에 담았던 점을 소개하고 있고, 다음으로 법률의 윤리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이라는 것이 갈수록 이렇게 사회적으로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영향이 커지면 당연히 책임도 높아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윤리라는 것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윤리가 쪼그라들고 있죠. 윤리라는 것은 약간 이제 시대에 뒤처졌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윤리가 쪼그라들고 있는 현실에서 윤리는 더욱더 요구가 되고 있다는 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률가들이 윤리를 얘기하지 않으면 사악한 이기주의자, 사악한 법률주의자가 됩니다. 법은 이타적이 되어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라 라는 규정을 두지를 않습니다. 법은 착하게 살아라는 규정을 도입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 뭐 이런 훔치지 마라는 건 하지만 착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주의자가 되지 마라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의문 점 중에 하나는, 제가 가졌다 의문 점 중에 하나는 공안검사가 고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들었는데 결국에 그건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사실을 확정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 판결이 재심으로 무죄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이 뒤집어진 거잖아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그렇게 됐으면. 그러면 그에 따라서 공안검사도 자기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을 안 바꾸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안검사로서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아스팔트 거구가 되거나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런 걸 볼 때 도대체 이 사람들의 기억과 그런 과거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의문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쌓이게 되면은 하나의 이제 진실처럼 착각하게 되죠. 거짓말 덩어리가 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거짓과 악행의 그런 축적이 천진지와 같은 행동을 갖는 것이다. 이것이 또 윤리의 한 측면이다. 이런 점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고, 다음 분노를 넘어서 사실 이제 과거 청사나 이런 이제 기록 작업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 사실 이제 분노를 한 단계 넘어서서 정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기록을 남긴다는 것 자체가 사분한 마음, 그 다음에 이제
냉철한 기록, 냉철한 그 자료, 풍부한 객관화 이런 것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를 뛰어넘는 겁니다. 사실 과거 청산이나 개혁 같은 경우는 계산과 이성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인간처럼 이성적인 동물이 어떻게 또 분노로만 계획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성과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열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좀 읽기 여러모로 좀 읽기 좀 까다로운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좀 훨씬 더 깊이 있는 점을 주긴 하지만 재밌어지긴 하지만 처음에는 좀 읽으면 좀 청천일률적인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역시 얘기를 하면 상관전에 사기일전을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공무원 얘기는 또 상하천의 열전에서도 공무원 얘기는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요. 재밌지 않습니다. 홍리열전과 순리열전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그렇게 뭐 재밌지 않습니다. 근데 순리열전에 보면 이라는 사람이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 말이 이렇습니다. 신의 아래 사람에게 제 지위를 양보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복록을 받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아래 사람에게 나눠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내려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 죄를 아래 사람에게 돌린다는 일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하라 시대, 황궁시대 사람인데 그러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칼을 죽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정의라는 것은 좀 무서운 것이죠. 자기의 목숨과 다른 사람의 목숨을 같은 저울 위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윤리, 고대 중국인의 그런 윤리가 지금도 여전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 책을 읽고 저는 약간 마음이 조금이나마 좀 가벼워졌습니다. 우리 공동체 차원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의식이 높아진 결과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과제를 또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의 공이 큽니다. 이분들의 공이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우리 여정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의 윤리와 철학이 넓은 곳까지 널리 퍼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